장마가 끝나고 나면 정말 찜통더위가 시작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아주 덥죠. 이때 건조하고 또 뜨거운 날씨가 사과나무에게는 정말 큰 시련인 것 같아요. 조금만 방심하면 한 해 농사 낭치는 생리장애가 생기기 쉽다고 들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이 시기 관리가 사과 품질하고 수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시기, 장마 후에 오는 고온 건조기에 사과나무 생리장애를 내방하는 핵심 전략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또 20년 현장 경험과 연구자료에서 진짜 알짜 정보만 뽑아왔거든요. 네, 단순히 뭐 이거 하세요,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, 그리고 각 관리법이 어떤 원리로 나무를 돕는지 이걸 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핵심은 역시 예방이고요. 네, 예방. 그럼 먼저 가장 큰 문제, 이 고온 스트레스부터 좀 짚어볼까요? 왜 이 시기가 특히 위험한 건가요? 갑자기 더워지고 가물어서 그런 거죠? 맞습니다. 나무도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. 가장 눈에 띄는 피해가 일소, 그러니까 햇볕의 과일이 되는 거하고요. 또 엽소,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입니다. 아, 일소랑 엽소요? 네, 강한 햇볕은 과일 표면 온도를 확 높이고요. 또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리는 것보다 잎에서 물이 나가는 게 더 많아지면 잎 가장자리가 마르면서 광합성 효율이 뚝 떨어지죠. 그렇군요. 결국에는 뭐 과일 크기, 당도, 색깔 다 나빠지는 원인이 됩니다. 아, 진짜 사람 피부가 햇볕에 타고 막 탈수 오는 거랑 비슷하네요. 그럼 이 무서운 일소랑 엽소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요? 아까 뭐 사과에 선크림 발라주고 미스트 뿌려주는 것 같다고도 하셨는데 네, 하하. 좀 비유하자면 그렇죠.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. 첫째는 직접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. 기온이 한 31도 넘어간다 싶으면 미세살수 장치를 트는 거죠. 아, 물 뿌려주는 거요? 네,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추거든요. 이게 효과가 꽤 커서 한 7도에서 10도까지도 내려갑니다. 와, 10도나요? 엄청나네요. 네, 아주 효과적인 냉방이죠. 근데 뭐 물이 충분해야 하고 또 너무 습해지지 않게 그것도 좀 고려해야 하고요. 하긴 그렇겠네요. 그럼 햇볕이 제일 뜨거울 때 오후 1, 2시부터 4시 이때 잠시 차광망 쳐주는 것도 방법이겠군요. 차광률은 한 17에서 20% 정도. 그 정도가 좋다면서요?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잠시예요. 하루 종일 덮어두면 오히려 광합성을 방해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러니까 제일 뜨거운 시간, 한 3, 4시간 정도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과일 표면에 직접 코팅을 해주는 건데요. 코팅이요? 네, 탄산칼슘이라고 이걸 한 500백으로 타서 4에서 5회 정도 뿌려주면 하얀 막이 생겨요. 이게 햇볕을 반사시켜서 과실 온도를 낮춰줍니다. 뭐랄까, 천연 선크림 같은 거죠? 와, 신기하네요. 천연 선크림이라. 근데 이거 아무 품종에나 다 써도 괜찮나요? 아, 그건 좀 주의해야 합니다.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이게 착색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품종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 그렇군요. 품종별로 다르다. 땅 관리도 중요하겠네요. 지면이 뜨거우면 뿌리부터 힘들 테니까요. 아, 네.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과수원에 풀을 키우는 거, 초생재배라고 하죠. 네네. 이게 지면 복사열을 줄여주고 또 토양 수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장마 끝나고 나서는 땅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. 물 빠짐에 안 좋으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엽소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. 과습도 문제군요. 네. 그래서 필요하면 유공관, 그러니까 구멍 뚫린 관을 묻어서 물도 빼고 공기도 통하게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. 핵심은 땅이 너무 축축했다가 확 말랐다가 이런 반복을 줄이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겉으로 보이는 피해 말고 속으로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죠? 그 칼슘 부족해서 생기는 고두병이요. 사과 껍질에 막 검은 점 생기고 맛도 쓰다고. 네, 맞아요. 고두병. 이게 수확하고 나서 저장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칼슘 결핍장애인데요. 재미있는 게 땅에는 칼슘이 충분해도 나무가 흡수를 잘 못하거나 흡수해도 과일까지 제대로 못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아, 땅에 있어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군요. 네, 특히 이렇게 덥고 건조할 때는 나무 안에서 몰 이동이 잘 안 되니까 칼슘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쉽거든요. 그래서 세포 분열기 지나고 나서부터 수확 전까지 꾸준히 칼슘을 잎에 직접 뿌려주는 거, 옆면십이라고 하죠.
이걸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. 아, 잎에 직접 뿌리는 거예요? 어떤 걸로요? 보통 염화칼슘 0.3%나 초산칼슘 0.2% 용액을 씁니다. 그렇군요. 단순히 칼슘비로만 주는 게 다가 아니네요. 나무 자체가 튼튼해야 영양분도 잘 갈 테니까요. 수세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안녕하세요. 더 딥 다이브입니다.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아, 바로 그겁니다. 수세 안정이라는 건 나무가 너무 막 웃자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딱 균형 잡힌 상태로 자라는 걸 말해요. 네. 특히 이 더울 때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새 가지만 막 무성해지고 정작 중요한 과일로 가야 할 칼슘 이동은 방해를 받습니다. 아, 영양분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질소가 없거나 적은 인산 칼륨 위주 비료, 예를 들면 뭐 0-52-34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활용해서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게 칼슘 흡수나 고두병 예방에 더 좋습니다. 영양 균형. 그럼 물 관리도 중요하겠네요. 비 안 올 때 얼마나 자주, 얼마나 줘야 할까요? 네, 물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. 보통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비 소식이 없다. 그러면 한 번 줄 때 30ml 정도 충분히 줘서 뿌리 깊은 곳까지 물이 들어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. 한 번에 흠뻑 주는 게 중요하군요. 네, 토양 수분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나무가 스트레스 받거든요. 그래서 요즘엔 텐시오미터 같은 토양 수분 측정기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. 이걸로 좀 더 정밀하게 관리하는 거죠. 아, 측정기요. 수치 같은 게 있나요? 네, 뭐 생육기에는 마이너스 30kPa 정도, 수확 전에 좀 말려야 할 때는 마이너스 50kPa 정도,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을 수 있죠. 중요한 건 꾸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여름 가지치기, 하계 전정도 잠깐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. 햇빛 잘 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불필요하게 막 위로 솟아오른 가지들, 도장지라고 부르죠. 그런 걸 정리해서 나무 전체에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게 하고 바람도 잘 통하게 하는 작업입니다. 네. 이게 과일 품질에도 좋고요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위로 딱 자르는 것보다 손으로 잡고 약간 찢듯이 제거하면 숨어있는 눈까지 제거돼서 다시 싹이 잘 안 터요. 오, 그런 방법이? 네, 근데 이것도 너무 과하면 안 돼요. 특히 착색기에는 잎이 과일을 좀 가려주는 게 오히려 일소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적당히 해야 합니다. 아, 이것도 균형이 중요하군요. 정말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네요. 정리해보면 장마 후 고온기는 사과나무에게 분명 힘든 시기지만 온도, 햇빛, 토양, 영양, 수분 이 모든 걸 잘 조절해서 스트레스를 미리 관리하는 게 핵심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원칙들이고요. 실제 적용하실 때는 각자 과수원의 토양 상태나 품종 특성, 또 나무 상태를 잘 보시면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그냥 매뉴얼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살피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. 그게 정말 중요해요. 네,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사과나무를 더 건강하게 키우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전략들을 우리 과수원 상황에 맞게 어떻게 조율하고 최적화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게 바로 경험과 지식이 만나서 최고의 결실을 맺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.